이제 한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마저 집어삼키며 전 세계를 발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유럽을 이미 먹어치운 한국은 세계 제패의 팔부 능선을 이미 넘어버린 상황이라고요. 현재 미국 국방참모회의에서 한국 관련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미국인들을 완전히 겁먹게 만든 회의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존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미국 출신이지만 중국에 더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계 미국인이기 때문입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중국인이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귀화를 하셨고, 그렇게 저는 미국에서 나고 자라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부모님은 저는 중국인의 피를 물려받은 중국의 아들이므로 언젠가는 중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강조하셨거든요. 솔직히 제가 어렸을 때는 중국이 그렇게나 자랑스러운 국가라면 도대체 부모님은 왜 조국을 저버리고 미국에 정착한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긴 했지만, 아무튼 저는 중국 출신의 부모님과 중국계 및 중국인 친구들과 지내다 보니 자연스레 이들의 중화 사상에 세뇌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제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강력하게 추천해 주시며 제가 어떤 국가에서 자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군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고, 또 혹여라도 제가 추후에 중국을 선택하게 된다고 해도 미군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들을 중국에 그대로 전해줄 수 있으므로 제게 있어선 여러모로 군인이 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자연스레 장교로서 미군에서 복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중요 참모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물론 제겐 발언권은 없었으나 이건 제 추후 진급에도 매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된 참모회의에서 저는 곧바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 파견된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추후 방산 분야의 전망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며 그 이유를 한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다소 황당한 논리를 내놓았거든요. 그는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한국이 아니고 향후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산 강국이니 절대로 만만하게 봐선 안 된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는 한국은 이미 프랑스와 독일 같은 기존의 방산기술 강국들을 진작에 추월한 상태고, 이제 한국이 미국을 넘은 세계 최고가 되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분석 자료를 내밀었고, 결국 회의실 내부에 있던 모두는 이러한 한국이 모든 것을 제패하는 구체적인 증거 자료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계로서 수많은 중국인 친구들이 있었고, 이들에게 한국의 열악한 면모와 후진적인 점들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며 자라왔는데요. 저는 한국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 등 모든 것을 훔쳐가는 배은망덕한 국가라고 배워왔기에 저는 이렇듯 한국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 우라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발언권이 없었던 저는 백악관 전문가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새빨개진 얼굴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고 미국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러시아나 중국은 강대국이라고 평가받고 있긴 하지만 이들은 그저 양으로 승부를 보거나 아직도 낙후된 기술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는 독일 또한 육군 병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일 뿐이거든요. 보세요. 여기에 있는 그 누구도 독일의 해군력이 강력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육군과 공군, 그리고 해군, 심지어 최첨단 방산 기술력과 군사 무기의 양적인 부분까지 고루 갖춘 나라입니다. 한국과 같은 육각형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 단둘일 뿐이므로 한국의 저력은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죠. 한국군의 현역 및 예비군 전력은 또 어떻고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군사강국이라고 여겨지는 국가들 중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를 찾아볼 수 있나요? 당연히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징병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필연적으로 지리적으로 적국과 맞대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듯 적국과 대치해야 하는 운명을 가진 국가는 경제력 및 기술적으로 진보된 선진국이 되기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자국의 방위에 힘을 쓰기도 바쁜데 도대체 언제 발전을 꾀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한국은 북한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미친 국가이자 또 가장 통제가 안 되는 국가 옆에서도 성공적인 발전을 이룩한 그야말로 북한보다도 더욱 미친 국가입니다. 그 결과 한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은 현역 병력뿐만 아니라
집중 군사훈련을 마친 310만 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예비군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거대하고 즉각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국의 예비군은 80만 명의 예비군 병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200만 명의 예비군을 가진 러시아와 같은 주요 강대국의 예비군 역량보다도 훨씬 강력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그 무엇보다도 소름 돋는 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바로 이 미친 국가는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간에서 군사로의 효율적인 기술 이전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관료적인 절차로 인해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적응하는 데 수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몇 달 또는 몇 주 안에 이러한 전환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무서운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이죠. 현대와 LG 등의 기술 기업에서 민간용으로 개발된 한국의 첨단 배터리 기술은 유사시에 한국군이 현장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민간 기업의 군 분야에 대한 기술 확장으로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력을 드론, 휴대용 레이더, 전기 전투 차량에 빠르게 도입했으며 그 외에 한국이 특히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극한으로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죠. 현대 자동차 그룹이 파트너십을 맺고 제작한 자율 전투 차량은 또 어떻고요? 현대는 한국군과 협력하여 구상부터 운용 시험까지 단 12개월 만에 완전 자율주행 장갑차를 빠르게 개발했고, 이러한 자율주행 차량은 병사의 취약성을 크게 줄여 현재 동종 국가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효과적인 무인 작전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자율주행 군용 차량은 개념부터 현장 시험까지 3에서 5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기술력을 가졌고 동시에 얼마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한국의 가장 두려운 기술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삼성전자와 하나가 협력하여 만든 AI 감시 시스템이죠. 삼성전자는 한국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밀리초 내의 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첨단 AI 기반 CCTV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덕분에 한국군은 적의 침투를 즉각적이고 정확하게 식별하여 국가 안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실시간 AI 강화 감시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병력을 더욱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어 상당한 이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정말 미친 국가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은 겁을 주면 겁을 줄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주눅 들고 겁을 먹기는커녕 더욱 강해지고 단단해지는 미친 국가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과 중국, 러시아의 압박에 둘러싸여 있는 최악의 지정학적 환경을 가진 국가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좀 보세요. 북한은 2022년에만 40회 이상의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을 정도로 지속적인 미사일 위협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에 따라 미사일 방어 기술을 빠르게 업그레이드하여 2년 이내에 첨단 요격 미사일의 작전 배치를 달성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6년이나 거쳐 상용화함에도 말이죠. 물론 성능 또한 최고인데 한국이 개발한 KM-SAM은 현재 95% 이상의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S-400의 70%, 미국의 패트리어트의 85%의 성능을 완전히 능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은 안보에 있어서 만족과 안주라는 것은 없다고 느꼈는지 2톤의 인상적인 탑재량으로 최대 800km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현무포 탄도미사일을 신속하게 개발하여 배치했는데, 문제는 이는 단 3년 만에 달성한 성과라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유사한 미사일 시스템을 배치하는데 일반적으로 9년이 걸린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보다 3배나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해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군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이름조차 없는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해군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은 첨단 수직 발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춘 최초의 3,000톤급 디젤 전기 잠수함을 단 5년 만에 개발하여 배치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의 해군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13년보다 훨씬 빠른 수치고, 한국은 단기간에 달성하기엔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전략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여 이 지역의 해군력 균형을 크게 변화시켰죠. 자, 이제 이런 무지막지한 나라가 전 세계의 기술 수주 사업을 독차지하며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한국의 기술력에 의해 완전히 집어삼켜졌고,
이대로라면 미국만 남은 상황이죠.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도저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분명 남이 문화나 훔쳐대는 원시 국가인데 도대체 이런 나라가 뭐가 우수하다고 미국을 넘어서니 많이 하는 거란 말인가요? 결국 저는 발언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쪽으로 뛰쳐나가 열변을 토하고 말았죠. 글쎄요. 한국은 일단 중국부터 이기고 와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기 성능만 보더라도 중국은 한국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한국이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느니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아무리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도 요즘 너무도 많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을 과대평가하며 이들이 마치 세계 최고라는 듯 말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현실은 미국을 뛰어넘을 국가는 전 세계에서 오직 중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 군사 전문가는 제 말에 그저 헛웃음만 짓는 이해 못할 반응을 보일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은 미국인인가요? 아니면 중국인인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는 상당한 중국계 군인들이 복무 중인데 이들은 하나같이 중국을 찬양하며 호시탐탐 미국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당신도 그러한 불순한 무리들 중 하나겠죠. 그러나 잘 보세요. 전 세계 그 누구도 중국이 명시해놓은 무기의 성능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은 성능 조작 및 성능 뻥튀기로 사기를 치는 국가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의 무기는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실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거든요. 이러니까 한국이 미친 국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수출한 K9 썬더 자주포만 해도 그렇죠. 2022년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대식 포병 시스템을 긴급히 요구했고 폴란드는 당초 1년 이내에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으로부터 K9 썬더 자주포 212문을 인수하는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협정 체결 3개월 만에 예정보다 9개월 앞당겨 K9 24대를 1차로 인도해 폴란드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공식 사거리가 40km인 K9 썬더는 새로 개발된 장거리 탄약으로 50km에 근접한 거리에서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반복적으로 입증했는데요. 이는 계약사항에 반영되어 있지도 않은 놀라운 수준의 업그레이드였기에 폴란드 전역을 깜짝 놀라게 했죠. 다른 국가들에서는 사거리 1km를 늘리고자 천문학적인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한국은 별것도 아니라는 듯 10km나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자주포를 건넨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오히려 좋은 미친 면모는 이에 큰 감명을 받은 폴란드로부터 K2 전차 1000대를 수출하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로 인해 한국은 상당한 부를 쌓을 수 있었죠. 심지어 이번 계약을 담당하던 폴란드의 고위 사령관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군사 장비를 계약하면 기본 1년은 늦어지고 약속한 성능을 30% 줄이지만 한국은 1년을 빼고 20%의 성능을 더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한국식 셈법이고 폴란드는 계속해서 형제의 국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할 것입니다. 라는 이례적인 발표까지 하는 등 한국은 폴란드와도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현대 롯템이 노르웨이에 수출한 K2 블랙팬서 탱크는 더욱 미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현대 롯템의 K2 블랙팬서는 2023년 노르웨이 관리들에게 전례 없는 조기 인도와 약속된 능력을 뛰어넘는 성능으로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노르웨이는 주문한 탱크를 2년 이내에 인도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대 롯템은 생산 일정을 앞당기고 첫 번째 K2 탱크 배치를 예정보다 10개월 앞당겨 14개월 이내에 인도했는데요. 심지어 공식 문서에는 120mm 대포의 최대 유효 사거리가 4km로 나와 있지만 노르웨이는 군사 실험 동안 이 전차는 5km가 넘는 거리에서 일관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명중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노르웨이 육군은 95%를 초과하는 거의 완벽한 작전 가용률을 보고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나토 장갑차 평균인 약 8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였기에 유럽 전역을 경악의 도가니에 빠뜨렸죠. 그러나 한국의 반응은 더욱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한국은 산악 국가라 5km가 넘는 평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한 실험이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 나라의 기술력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한국이 UAE에 수출한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또 어떻고요? 천궁2는 공식적으로 최대 20km 고도에서
최대 4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시간 시험에서는 광고된 사양을 훨씬 초과하는 실제 요격 범위를 보여주었고 45km 이상의 모의 정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거든요. 즉, 현재 폴란드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한국 무기만 수입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한국의 명시된 성능보다 실제 성능이 훨씬 뛰어난 기이한 면모를 진작에 눈치챘고 한국 무기를 수입하는 건 최고의 무기를 더욱 저렴하고 빠르게 구매하는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어떤가요? 확실히 양국이 명시해놓은 성능만 놓고 보자면 중국의 무기는 한국의 무기 성능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방산무기는 유럽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왜 중국은 유럽으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유럽은 한국산 무기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중국산 무기를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의 무기는 그저 동남아 및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만 구매해 갈 뿐이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러한 개발도상국들도 중국산 무기를 전면 수입 금지하는 추세입니다. 이들은 중국 무기를 10개 살 바엔 돈을 더 모아서 한국 무기 1개를 사는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앙숙관계고 서로의 국경지대에서 총격전까지 벌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중국을 선택한 파키스탄은 그런 인도 앞에서 자존심을 완전히 구겨버리고 말았죠. 중국이 발표한 중국의 JF-17 썬더의 스펙은 한국산 전투기보다 훨씬 우수한 명목적인 성능을 자랑했고 파키스탄은 부푼 꿈을 안고 저렴한 데다 성능까지 우수해 보이는 중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의 기대와는 달리 현실은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자체 엔진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었고 러시아의 구식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엔진은 과열과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비행 중에 엔진을 정지시키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결국 파키스탄 공군은 훈련 중에 추락사고로 여러 대의 JF-17과 숙련된 파일럿을 잃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심지어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전투기는 1960년대에 설계된 인도 공군의 구형 미그 21 전투기에 의해 격추당하고 많은 말도 안 되는 사건까지 겪게 되는데요. 파키스탄은 차세대 중국 전투기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지만 60년 된 비행기에 의해 그것도 그렇게나 증오하는 국가의 전투기에 의해 처참하게 격추를 당한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산 JF-17 전투기는 레이더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버그로 인해 적 항공기를 제대로 조준하지도 못했기에 파키스탄은 이러한 장식용 전투기를 전부 폐기 처분하며 돈을 아끼려다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밝힌 명목상의 성능은 전부 성능 뻥튀기 및 조작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중국의 최악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노린코 VP-10 장갑차는 조그마한 충격에도 폭발하는 그야말로 자폭 장갑차의 면모를 보여줬거든요. 중국산 장갑차는 RPG의 조그마한 파편에도 그대로 파괴되어 차량 전체가 폭발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장갑은 기본적인 7.62mm 탄환조차 막지 못해 병력을 극도의 위험에 빠뜨렸고 나이지리아의 더운 현장에서 계속 고장나는 엔진은 덤이었기에 결국 나이지리아는 중국은 나이지리아에 방탄도 되지 않는 방탄 차량을 판매했다라며 공식적으로 항의함과 동시에 모든 중국산 장갑차를 폐기 처분해버렸죠. 자, 이제 충분한 설명이 되었나요? 중국 따위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국가라는 것이고 미국은 오직 한국만 걱정하면 되는 겁니다. 중국은 한국의 상대조차 안 되고 1000년이 지나도 국제 무기 수출이 절대로 불가능할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중국산 무기는 그저 싼 맛에 사는 박리담회일 뿐인데 안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방산 분야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발휘하겠어요? 당신은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고장나거나 스스로 자폭해버리면 얼마나 큰 피해로 작용할지 상상이나 해봤나요? 그러니 중국은 각종 싸구려 공산품 수출의 경우에는 저품질 저가 정책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품질을 낮은 가격으로 뭉개는 정책 따위는 절대로 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과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도대체 누가 믿을 수도 없는 중국산 저품질 무기를 구매하겠어요? 자, 중국 이야기 따위는 이제 그만합시다. 아무튼 이런 한국이기에 미국은 넋놓고 있다간 그대로 한국에 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만 해도 그렇죠. 현재는 한국으로 파견 간 주한미군 중 대다수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통계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
왜 미국의 군사기관들은 이러한 분석 자료에 대응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반드시 한국으로 파견 간 미군들이 한국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이유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미국은 10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먹히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나 우수한 나라였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기 합리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백악관 전문가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띄워주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대체 한국 따위의 소국이자 개발도상국으로 가기 위해 미국이라는 나라를 버리는 건 말이 안 돼 보였거든요. 특히나 저는 주한미군으로 파견 가 있는 동료들을 꽤나 많이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그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림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죠. 바로 제가 연락을 취하자 한국으로 파견 갔던 동료들은 죄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한국에서 눌러 살기로 결정했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왔거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수많은 중국인들이 불법적으로 건너오면서까지 살고 싶어하는 나라인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목숨을 걸고 넘어오는 미국인들은 되려 한국으로 가기 위해 조국을 버리고 있다니, 이건 중국의 위대함을 완전히 부정하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죠. 저는 이러한 현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고 직접 한국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훈련소에서부터 꽤나 친하게 지냈던 데클런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그는 안 그래도 혼자 살아서 적적하던 차였다며 제게 흔쾌히 자신의 방을 제공해 주겠다는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겨우 휴가를 내서 한국에 있는 데클런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혹은 한국에 단단히 세뇌를 받아서인지 한국에서의 정착이라는 잘못되도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린 데클런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죠. 하지만 데클런은 그런 저를 보고 여유있게 웃어 보이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더라고요. 존, 너는 오랜만에 봐도 옛날과 똑같구나. 너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근거 없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사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한국을 미워하고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 분명 미국은 전 세계 최강이고 많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글쎄, 과연 삶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이 최강일까? 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아. 잘 봐. 내 생각대로 외국 기지에 배치된 대부분의 미군 병사들은 결국은 정해진 임무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미국으로 귀국하곤 해. 그러나 한국은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이 영구 체류를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나라야. 다른 국가들로 파견된 대부분의 병사들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날짜가 다가올 때까지 열심히 날짜를 세지만, 한국에 주둔하는 많은 미군들은 자발적으로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예 떠나지 않고 한국에 그대로 남는 결정을 하거든. 정말로 이러한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가 휴가를 받은 상황에 더욱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부분의 주한미군들은 휴가를 받아도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예약하기는커녕 지급받은 휴가여비로 오히려 한국 여행을 즐기곤 하지. 아무래도 너는 똥인지 된장인지를 직접 먹어봐야 아는 유형 같으므로 내가 직접 한국의 놀라운 모습을 보여줘야겠어. 그러고는 그는 현재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제가 짐을 풀기 무섭게 저를 억지로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의 행동에 기겁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 밤 11시에 나가는 행동은 그야말로 자살행위와 다름이 없는데, 밤이 들이운 미국은 그야말로 우범지대의 절정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데클런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산 미국인이기에 밤에는 절대로 외출하면 안 된다는 미국의 첫 번째 원칙을 모를 리가 없었죠. 그런데 그런 그가 도대체 왜 이런 야심한 시간에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한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데클런은 그저 세상은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고 너는 우물 안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저를 억지로 끌고 어디론가로 향하더군요.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지하철이었기 때문이죠. 지하철이 이러한 늦은 시간에 운영을 할 리도 없었고, 미국에서 지하철은 우범지대의 상징과도 같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곳인데요. 그런데 데클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를 지하철로 데리고 온 거라는 말인지, 저는 그가 제가 한국을 욕했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건가 싶어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에서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밤 11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도 지하철이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 지하철은 미국과는 차원이 다른 깔끔함과 안전함을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지하철을 타고 도착한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은 어떻게 된 게 매우 늦은 시간에도 위험한 기색이 일절 보이지가 않았고, 특히나 새벽 시간에 여성 혼자 골목길을 걷고 있는 모습까지 보게 된 저는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되먹은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혼절하기 직전에까지 몰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자나 아이가 해가 지는 시간인 6시 이후에 집 밖을 나서는 건 자살행위로 여겨질 만큼 매우 열악한 치안 상황을 보여주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건장한 남성인 저조차도 해가 지면 절대로 집 밖으로 나서지 않으니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화로운 모습은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러는 완전히 넋이나가 입을 벌리고 있는 저를 재밌다는 듯 쳐다보더니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표정을 보니 마치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보는 것 같아. 한국은 내 미국에서의 모든 삶을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충격을 주었거든. 일단 말도 안 되게 낮은 범죄율만 해도 그래. 한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범죄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어느 시간에 어딜 가나 항상 안전하거든. 저기 봐. 우리 옆 골목길은 술집이 즐비한 번화가인데 저곳에서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사람이나 약쟁이나 노숙자 혹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 한국의 번화가에서는 그러한 수준 낮은 모습이나 술에 취해 싸움을 벌이는 모습도 절대로 볼 수가 없을 뿐더러 그저 밤을 즐기고 있는 안전하고 교양 높은 사람들의 모습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야. 또한 저곳은 번화가의 거리임에도 매우 청결한 모습을 보일 뿐이지. 하지만 내가 한국에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점은 따로 있어. 그건 바로 한국에서는 총기나 무기폭력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미국만 해도 그래. 미국에는 2023년에 4만 명 이상의 총기 관련 사망자가 발생한 반면 한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거든. 또한 한국에서 강도나 폭행을 당할 가능성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지. 우리의 미국에서의 삶을 떠올려봐. 미국의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도시들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은 매우 흔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 총기를 구매해야만 했어. 또한 우리는 혹여라도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갈 때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를 항상 경계하며 길을 걸어야 했지. 우리는 건장한 남성의 군인들일 뿐만 아니라 시간도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닌 오후 9시도 안 된 시간이었음에도 말이야.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0대 학생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아무런 위험 없이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고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어. 저기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카페를 좀 봐. 카페 테이블에는 노트북이 덩그러니 놓여 있잖아. 아무래도 노트북 주인은 잠시 화장실을 갔겠지. 너도 알겠지만 미국이라면 주인 없는 저 노트북은 5초 안에 사라질 것이 분명해. 뭐 미국에서는 주인이 있더라도 강도가 들어 강제로 노트북을 훔쳐가는 사건도 종종 발생하지만 말이야. 그런데 너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수준의 신뢰의 문화보다 24시간 운영되는 형태의 무인 매장이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놀라하는 것 같네. 사실 한국에서 이러한 형태의 무인 매장은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한국은 굳이 무인 매장이 아니더라도 꼭두새벽에도 모든 편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매우 편리한 국가야. 미국만 해도 치안 문제 때문에 무인 매장 따위는 절대로 운영될 수가 없고 해가 지면 편의점, 식당 등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문을 연 점포라고는 주유소가 전부지. 하지만 주의를 봐.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세탁소와 편의점, 꽤나 그럴듯한 식당과 카페 등 모든 점포가 멀쩡하게 운영 중이잖아. 세상에 이렇게나 편리한 국가가 또 있을까? 편의점에 갈 때 총에 맞을까봐 걱정할 필요조차 없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을 상당히 올려주고 있고 이게 바로 많은 주한미군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채 한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이유야. 저는 데클런의 말을 듣고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미국의 삶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아무리 한국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상태로 한국에 도착한 저라도 이 나라가 더욱 궁금해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거든요. 특히나 그렇게 데클런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은 벌써 새벽 2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데클런은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가진 국가라며
이건 대중교통 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치안도 형편없어서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한 미국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말을 해오더니 이내 새벽 2시에도 운행하는 한국의 올빼미 버스에 탑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도 멀쩡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다시금 집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극한의 수준으로 발전한 도시 모습에 데클런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제 미국에서의 삶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그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데클런은 이제야 편견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게 된 제게 안부를 물어오며 제게 먼 길 오느라 배가 고프지 않냐는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 BBQ는 반드시 먹어봐야 한다며 갑자기 스마트폰을 조작하더니 30분만 기다리라는 아리송한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저는 그가 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이해가 안 가 그저 두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웬 초인종이 울리더니 이내 데클런은 자신이 한국식 BBQ를 배달 주문했다며 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음식 배달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특히나 그렇게 포장용지를 개봉한 삼겹살 요리는 음식의 퀄리티도 상당했기에 저는 이 정도로 멋진 요리를 새벽에도 빠르게 배달받을 수 있는 한국의 극한으로 편리한 환경에 다시 한번 경탄을 할 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새벽 음식 배달이 절대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평범한 음식 배달마저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려서 차갑게 식은 수준 낮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게 다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팁까지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므로 차가운 음식을 위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새벽 시간임에도 30분도 안 되어 배달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퀄리티 높은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니 저는 이제야 데클런이 말한 한국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삶의 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따뜻한 삼겹살에 김치와 마늘, 쌈장, 신선한 상추까지 포함되어 있는 배달 요리에는 도대체 저를 언제까지 놀라게 할 건지 김치찌개까지 포장되어 있는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러한 삼겹살과 김치찌개 요리는 원래 중국 음식으로 이건 전부 한국이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한 음식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 맛본 한국의 삼겹살 요리와 김치찌개는 중식당에서 맛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수준이 높았고 저는 결국 이러한 요리가 중식이라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그저 한숨을 쉴 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한국에 온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인들마저 왜 자신의 조국을 버리면서까지 기꺼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수한 나라였고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갖춘 나라처럼 보였거든요. 특히나 데클런은 제게 다시금 경악스러운 말을 건네오기도 했는데요. 대다수의 주한미군들은 전역 후에 영어 강사 등으로 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지만 요즘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졌고 이미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기를 원하므로 그러한 영어 강사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어려워졌다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에는 수많은 고급 인력과 자본이 몰리고 있으므로 한국은 계속해서 발전할 일만 남은 셈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까 싶어 두려움마저 느끼고 말았는데요. 분명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는 한국을 그대로 두었다간 미국은 몇 년 내로 한국에 완전히 집어삼켜진다고 말했지만 현재 한국으로 모든 기술과 자본이 몰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갈 것도 없이 단 1, 2년 만에 한국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완전히 뒤바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분명 한국이 후진적인 국가고 이런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일절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이곳에 왔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휴가를 연장하고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정말로 매력적이고 편리한 국가였고 특히나 어딜 가나 경계를 절대로 늦춰선 안 되는 각박한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한국에서 지내는 경험은 그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었을 정도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거든요. 결국 저는 한국에서 그간의 짧고 어리석은 편견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중국인들에게 속아 완전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 10년 이상은 앞서 있는 국가였고
아무래도 이 나라는 미국조차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인들이 서유럽 선진국들에서 받는 형편없는 대우를 직접 보여주겠다는 중국 공영방송 기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 인지도랄 게 없는 한국은 해외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으며 오히려 중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존경하는 국가라며 자신감에 찬 채로 라이브 방송을 켜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마음먹고 간 프랑스에서 라이브 방송을 켬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대체 프랑스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핑핑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 최고의 명문 대학교인 칭화대학교에 재학 중인 엘리트 학생으로 현재 졸업을 앞두고 취직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취직을 준비하던 중 저는 놀라운 제안을 하나 받게 되었죠. 그건 바로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제게 일자리를 걸고 제안 하나를 건네온 건데요. 이들은 자신들은 중국인이 위대하다는 각종 증거들이 필요하다면서 제게 직접 서유럽 선진국에 가서 그러한 취재 영상들을 확보해 오라는 제안을 건넸거든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보수로 막대한 금액을 내걸었으며 만약 일이 잘 진행될 시에는 기자로서의 일자리까지 보장하는 제게 있어서 더 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활동비는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조건까지 내걸었기에 제게 있어선 마다할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공영방송 측은 이건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중국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걱정할 것이 전혀 없다며 현재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을 깎아내리고 중국을 치켜올리는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대외비까지 슬쩍 흘려주었는데요. 아무튼 방송사 측은 제가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교를 재학 중인 엘리트라는 것과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보고 제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온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중국의 애국 청년 단체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속국의 역사를 부정한 채 각종 역사 왜곡을 일삼는 한국의 파렴치한 행동을 비난하고 한국이 훔쳐간 중국의 문화인 한복과 삼겹살, 비빔밥 등을 다시 되찾기 위해 여러 캠페인을 주도하는 활동을 개인 SNS에 업로드하기도 했기에 아무래도 중국의 공영방송 측은 이러한 제 애국 활동을 보고 더더욱 저를 마음에 들어한 모양이었죠. 중국 공영방송 측은 제게 중국의 해외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면모와 반대로 약한 국력 때문에 외국에서 멸시를 받는 한국의 열악한 처지를 함께 촬영해 올 것을 요구했는데요. 사실 저는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강대국이며 한국은 문화 도둑질 및 각종 음습하고도 수준이 낮은 행동으로 인해 비호감의 국가로 낙인 찍혔다는 교육을 줄곧 받아왔고 특히나 한국은 특유의 낮은 국력과 가난한 면모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무시당하는 국가가 분명했으므로 멸시받는 한국의 모습을 취재하는 건 식은 죽 먹기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취재에 제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공영방송에서 제안한 기자 일자리는 월급을 무려 70만 원이나 받는 중국 상위 1%의 고임금 일자리였거든요. 현재 중국은 최악의 실업난으로 고통받고 있고 중국 최고의 명문대인 칭화대 출신이라도 빈번히 취업을 실패하는 게 현실이기에 이건 제게 있어 하늘이 내려준 기회와 다름이 없었거든요. 즉, 이건 제 이익이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조국의 명예를 드높임과 동시에 중국에 각종 피해를 주는 한국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릴 더없이 좋은 기회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명감을 안고 현재 유럽에서 가장 콧대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유럽인들은 세계 최강대국인 중국을 존경하기에 중국어만 들렸다 하면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중국인들에게 국어에 가까운 애정 공세를 펼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귀빈 대우를 받을 생각에 세상 여유로운 표정으로 공항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프랑스 공항에서 프랑스인 공항 입국 심사 직원에게 꽤나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중국어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분명 중국어를 사용하는 제게 극진한 대우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인 공항 직원은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당신 중국인 아니야? 중국인 따위가 왜 이곳에 줄을 서 있는 거지? 이곳은 별도의 비자 서류가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이야. 중국 국적자는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 비자 서류가 요구되므로 저기 빼곡하게 줄을 서 있는 일반 입국 수속대에 줄을 서야지.
이래서 중국 놈들은 안 된다니까. 왜 자꾸 새치기를 해대는 거야? 저는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눈물까지 찔끔 흘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중국 국적자의 위험은 어디에 갔단 말인가요? 심지어 제 옆에 수속대에서는 웬 한국인 커플이 한국어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은 여권을 제출하자마자 프랑스인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받으며 3초 만에 프랑스 입국에 성공한 걸로 보아 한국은 프랑스 입국 시 비자가 필요 없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로 그렇게나 까다롭다는 프랑스 공항을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모양이었어요. 이건 한국은 세계적으로 멸시를 받는 개발도상국이라는 중국에서의 교육과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기에 저는 황당함에 완전히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건 그저 한 명의 개인의 불친절일 뿐이고 아무래도 다른 프랑스인들은 중국인인 저를 극진하게 대우해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별도의 비자 서류를 요구하는 빼곡한 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도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이어질 뿐이었어요. 그렇게 빼곡한 줄에서 2시간 동안 기다려서 만나게 된 다른 프랑스인 공항 직원은 제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인상을 팍 찌푸리며 일전의 직원보다도 더욱 퉁명스럽게 응대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인? 이봐, 당신 무슨 목적으로 프랑스에 온 거야? 불법으로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온 거 아냐? 그러면서 그는 제 말을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제 비자 서류는 모두 가짜일 게 분명하다며 엄청난 추가 질문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그는 제가 답변할 틈조차 주지 않고 그야말로 제 답변을 그대로 끊어버리며 자기 할 말만 기관총처럼 내뱉더니 이내 중국인들은 죄다 불법 체류자고 저 또한 위조 서류를 가져왔을 게 뻔하다는 인신공격까지 서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무례한 공항 직원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줄을 기다리는 공항 이용객들은 오히려 중국을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이곳 공항에서는 프랑스인 공항 직원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항 이용객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중국을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곳 공항에서는 꼭 중국인에게만 추가 검사를 실시해서 안 그래도 긴 줄이 더 정체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국적의 여행객들은 중국인들 때문에 줄이 정체된다며 줄을 기다리는 다른 중국인들까지 함께 노려보며 중국인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니, 지금 중국에 대한 맹목적인 반감을 조장하는 건 바로 프랑스 측인데 왜 사람들은 죄 없는 중국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보낸다는 말인가요? 저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짜증이 솟구치기 시작했고 결국 참지 못하고 프랑스 공항 직원에게 항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 아닌가요? 왜 한국 따위의 소국 출신들은 별도의 줄이 필요 없는 패스트트랙을 이용해서 3초 만에 공항을 빠져나가는데 대국인 중국 출신만 찬밥 신세인 거죠?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행보고 당신들은 규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중국인들에게 푸대접을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프랑스인 공항 직원은 그런 저를 보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라고 말해오는 듯한 황당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고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한국 여권과 중국 여권의 파워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여권으로 190개 이상의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전 세계 누구나 선망하는 여권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중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여권 파워가 낮기로 유명하죠. 그렇다면 당신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 것 같나요? 당신은 전 세계 국가들이 그저 사사로운 감정만을 내세우며 한국을 대우하고 중국을 푸대접하는 것 같나요? 한국은 범죄율이 가장 낮고 금융 안정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불법 이주나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가장 낮은 국가예요. 한국인들은 책임감 있는 방문객으로 여겨지고 있기에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들에서 한국 국적자들에게는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고 있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어떨 것 같나요? 중국은 한국과 정확히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국가로 가난한 데다 준법정신이라는 게 없어서 프랑스에서 각종 범죄나 불법 이주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 국적 중 늘 1위에 랭크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당신은 입국 심사를 위한 줄을 서면서 당신의 중국인 친구들이 어떻게 심사를 받는지 못 본 건가요? 중국인들은 프랑스에서도 중국어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중국어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수준 낮은 행보를 보일 뿐만 아니라 각종 반입 금지 물품이나 음식들을 가져옴으로써 입국 심사줄을 지연시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법이 없어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항 내에서 난동을 부리기에 중국인들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제공항들에서 기피 대상 1순위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언어로 된 인사를 건네는 수준이 높고 정겨운 사람들이며 이들은 우리가 여권을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여권과 각종 서류들을 펼쳐놓기에 한국인들에겐 별다른 질문조차 없이 3초 만에 입국을 통과시켜주는 거죠. 지금껏 제가 공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 여행객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고 이들은 행동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기에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굳이 여권이나 얼굴을 볼 필요도 없이 이들의 행동만 보고도 한국인임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별도의 비자 서류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3초 만에 그렇게나 깐깐하다는 프랑스 입국에 성공하는 한국인들과는 달리 아무래도 중국 국적자는 의심스럽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별도의 인터뷰실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저는 각종 추가적인 수화물 검색이나 생체 인식 확인, 그리고 은행 잔고 확인 과정까지 거치는 모멸적인 과정을 이어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터뷰실에서 추가적인 취조를 받으면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는 외국에 온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중국 국적자라는 이유만으로 공항 직원들에게 불친절한 대우를 겪거나 취조를 당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거든요. 실제로 인터뷰실로 끌려온 수많은 중국인들은 각종 위조된 비자 서류와 여권 위조까지 서슴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왕복 항공권도 없고 은행 계좌에 최소한의 돈도 없으며 예약한 호텔도 없는 등 여행 계획에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결국 2억 마일리 떨어진 유럽 국가에 발을 채 딛기도 전에 그대로 본국으로 추방당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국 교육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던 충격적인 중국의 열악한 실체에 방금 전에 봤던 한국인들이 프랑스 공항에서 받는 극진한 대우가 떠올라서 울분의 감정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그렇게나 깐깐하고 예민하다던 프랑스 공항 직원들마저 방긋 웃게 하고 있었고 아무리 다른 선진국 출신의 여행객들이더라도 형식적인 질문 4-5개 정도는 필수적으로 거치는 것과는 달리 오직 한국인들만은 어떠한 질문도 없이 곧바로 공항을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은 세계적으로 멸시만 받는 국가라는 중국 교육 및 공영방송의 주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현실이었고 저는 그저 이러한 상상치도 못한 현실에 완전히 넋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제가 반나절이 넘는 수치스러운 추가 조사를 통과하고 겨우 입국 심사대를 벗어나 공항 VIP 라운지 근처를 지나게 될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오직 한국인들처럼 보이는 사람들만은 마치 VIP 라운지의 자리를 맡아놓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라운지에 입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최강대국들도 아니고 분명 프랑스 공항의 VIP 라운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고 있었기에 저는 결국 한국에 완전히 밀리는 상황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중국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방송사에서 제공해준 취재 카메라를 켠 채로 당당히 라운지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방송사 측은 취재 영상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인이 받는 특별 대우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원했기에 저는 수많은 중국의 인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당차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채 라운지로 향했죠. 그런데 제가 라운지에 들어가나 싶던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국인들이 라운지에 들어갈 때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입장을 허가해주던 프랑스 공항 직원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며 중국어를 사용하며 라운지에 들어가려고 하자 제게만 여권 검사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으나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중국 여권을 내밀었는데요. 그런데 공항 라운지 직원은 제 중국 여권을 보자마자 표정을 찡그리더니 이내 중국 국적자는 VIP 라운지에 입장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을 건넬 뿐이더군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항 라운지는 해당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나 이익을 취할 것이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게 전략적으로 편의를 베푸는 곳인데 도대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계 최강대국 중국이 안 되는 상황에 어떻게 소국 한국인들만 라운지에 입장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특히나 지금은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되고 있었기에 저는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에 찬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죠. 이봐, 소국 한국 따위가 되는데 왜 대국 중국은 안 된다는 거지? 특히나 한국은 경제력이 형편없는 가난한 국가인데
이런 나라가 프랑스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내가 대국인으로서 조언하건대 당신들은 한국이 아닌 중국인을 더 대우해주는 게 좋을 거야. 중국 인구는 14억 명이고 프랑스에 더욱 경제적인 도움을 줄 국가는 바로 중국이니까. 한국 따위는 중국인들이 한국 방향으로 한꺼번에 오줌만 싸도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국가거든. 현재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인들을 극진히 대우해주며 이러한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흐름에 동참하는데 프랑스 같은 소국이 뭐라고 감히 중국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거야? 솔직히 저는 제 논리에 빈틈이 전혀 없다고 느꼈고 그렇게 자랑스러움까지 느낀 채 거만한 표정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카메라를 쳐다봤는데요. 대다수의 중국인 시청자들은 제 영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프랑스인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조국을 위해 맹렬한 주장을 하는 제 모습은 분명 중국인들의 저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말에 겁을 먹은 채 아무 말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프랑스인 직원은 이내 상상치도 못한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중국이 한국보다 더욱 쓸모있는 국가라고? 그래, 물론 중국의 경제 규모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러한 경제 규모를 14억 인구로 나눠보면 어떨까? 1인당 GDP만 봐도 중국은 영락없는 개발도상국 수준인데 이런 소비력이라는 게 전혀 없는 중국인들을 과연 쓸모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프랑스까지 와서도 비행기 값만 달랑 모아서 겨우 여행하는 게 중국인들이고 중국인들은 유럽 여행에 와서 돈을 쓰기는커녕 식사도 편의점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이나 빵으로 때우는 게 전부고 호텔에서 숙박을 하기는커녕 돈을 아끼기 위해 노숙을 하기 일쑤지. 또한 중국인들은 툭하면 남의 나라에서 불법 체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인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사용되는 행정 비용이 더욱 쓰이는 게 현실이야. 즉, 중국인 여행객들은 현지의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을 대우해주고 있다고? 나는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공항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현지 동남아인들에게도 가난하고 구두쇠 같다며 무시를 당하는 게 현실이라고 해. 오히려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인들을 마치 황제를 떠받들듯이 대우해주고 있지. 이건 당연한 거야.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대국이거든. 그리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소비를 하며 현지 경제를 살려주고 있는 구원자 같은 존재지. 삼성,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많은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한국의 기업들은 고부가 가치 투자,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리고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을 어떻게 감히 무시하겠어? 특히나 한국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준 동남아 국가들은 이러한 경제적 종속으로 인해 더욱 한국인들을 환영하고 있어.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의 국가에 진출한다면 별다른 산업 기반이 없는 자신들의 국가 경제에 큰 이득으로 작용할 것임을 알고 있고 이러한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력과 소비력이 탄탄한 한국인들을 더욱 끌어들이고자 오직 한국인들에게만 VIP 대우를 하는 특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베트남 공항에서 근무하고 있는 내 친구는 자신의 국가야말로 한국인들에게 그렇게나 황제 대우를 해주고 있다며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삼성만 해도 베트남 수출의 35%를 기여하므로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존경과 우선순위로 대우할 수밖에 없는 거야.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한국은 반도체 생산부터 친환경 에너지까지 주요 글로벌 산업에서 가장 큰 최첨단 기술 수출국임과 동시에 프랑스 산업에 대한 막대한 외국인 투자국 중 하나거든. 만약 프랑스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이건 한국보다 프랑스 측에 더욱 막대한 손해로 작용할 거고 그러니 프랑스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인들에게 VIP 대우를 해주며 비위를 맞추고 있는 거지. 저는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에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고 그렇게 프랑스 공항 라운지 직원의 답변에 대한 아무런 반박조차 못한 채 그대로 꼴사납게 라운지에서 쫓겨나 버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진행한 라이브 방송은 중국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지 중국의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장면이 송출되자 제 라이브 방송은 저절로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뜻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상황에 결국 완전히 넋이 나가고 말았죠. 도대체 제가 중국에서 봐왔던 것들과 교육받았던 것들의 진실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건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전 세계인들은 중국을 존경하며 우러러본다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이러한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결국 저는 그들은 중국을 두려워할 뿐이야. 그들은 중국이 너무 강력해지고 있는 게 두려워서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 거겠지. 서구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질투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며 애써 자기 합리화를 할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공항 자체가 워낙 예민한 곳이므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만약 공항 밖으로 나간다면 모든 프랑스인들은 중국인인 저를 반겨줄 것이 분명하다고 다시 한번 합리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공항 밖을 나섬과 동시에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애써 정신을 가다듬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죠.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듣기로는 한국인들은 보여주기에만 미쳐있는 한심한 민족이라 돈도 없으면서 평생 모은 돈을 프랑스 및 유럽 여행에 죄다 쏟아붓는 바보들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분명 가난함에도 의외로 파리로 여행 오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즉, 이 말은 저는 프랑스의 거리를 걷게 됨과 동시에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여실히 포착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저는 한국어를 구분할 수 있고 한국인의 생김새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기에 이건 이번 취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어요. 동시에 저는 중국의 공영방송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분명 프랑스인들은 중국인들을 존경하고 극진한 대우를 해줄 거라고 확신했고, 그렇게 제가 중국인으로서 받는 극진한 대우를 전부 촬영하기 위해 중국인임을 한껏 티내기로 했습니다. 바로 가방에 중국 스티커를 붙이고 일부러 중국어로 혼잣말을 하며 걷는 거였죠. 마침 저는 카메라도 쥐고 있겠다. 이건 제 자랑스러운 국적을 티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나 많이 출몰한다는 프랑스의 관광지 거리에 도착하자마자 다시금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함과 동시에 특종감을 포착하게 되었죠. 바로 저를 본 프랑스인들은 마치 중국인인 저를 존경한다는 듯 제가 원활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제게 공간을 제공하며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러한 어디에서나 존경을 받는 중국인들의 자랑스러운 면모에 자신감이 가득 찼고, 중국인 시청자들로 가득 찬 방송 화면을 보고 이게 바로 대국 중국인이 해외에서 받는 존경이라며 기관총처럼 중국어를 내뱉었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한껏 높아진 자존감도 잠시 이내 웬 프랑스인 중년 남성이 제 중국어를 유심히 듣더니 이내 제 카메라 안으로 들어와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은 내 나라에서 썩 꺼져버려. 눈이 있으면 저기를 좀 봐. 중국 놈들은 이곳 거리에 랜드마크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대기를 하는 줄에 당연하다는 듯 새치기를 하고 있고, 짜증을 돋우는 시끄러운 중국어로 고함을 지르며 온 거리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잖아. 그리고 중국 놈들은 왜 자꾸 거리에 대소변을 보는 거야? 저기 대소변을 보지 말라는 표지판이 안 보이는 거야? 저는 그의 난입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껏 프랑스인들이 중국인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공간을 제공하는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프랑스인들은 중국인을 혐오하기 때문에 중국인만 보면 기피하며 멀어졌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리에서 수준 낮은 행동을 하고 있는 동양인들은 죄다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건 정말 중국인들이 분명해 보였는데요. 특히나 정말로 프랑스 길거리 이곳저곳에는 이곳에 대변을 보지 마시오라는 표지판이 한자로 적혀 있기까지 했기에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넋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긴 분명 프랑스였는데 불어도 아닌 영어도 아닌 뜬금없이 중국어로만 이러한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는 말은 이곳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은 중국인 밖에 없고, 이 표지판은 정말로 오직 중국인만을 위해 제작된 것이 분명해 보였거든요. 특히나 제가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을 깨닫고 주위를 다시 둘러보게 되었을 때 프랑스인들은 정말로 중국인들만 보면 기겁을 하며 도망가기 바빴고, 중국어 소리가 들릴 때면 귀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았기에 중국 정부가 주장한 전 세계인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해서 중국인들에게 들러붙는다는 소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한국인들에 대한 대우는 이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몇몇 프랑스의 학생들은 한국어 소리만 들리면 귀신같이 한국어를 알아차리고 한국인에게 사진을 같이 찍어줄 수 있냐며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 벌레 보듯한 눈빛을 보내며 피하던 프랑스인들은 한국인들에겐 오히려 찾고 있는 곳이 있냐며 먼저 다가갔고 식당이나 관광지를 먼저 추천해주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프랑스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친절한 사람이라고 들었고, 이들은 특히나 중국인들을 싫어하긴 했지만
다른 백인들에게도 차가운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프랑스인들은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환대를 베풀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러한 국격과 국제적 이미지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모습에 완전히 좌절감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 중인 중국인 시청자들을 실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제 기자로서의 일자리까지 걸려있는 중요한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에는 수준이 낮은 멍청이들이 많아서 그런 거고 고급 레스토랑이나 고급 지역에 가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며 애써 변명을 할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즉시 프랑스 파리 내 부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중국의 공영방송사로부터 일정량의 활동비를 지원받기는 했으나 중국과 서구권 선진국의 물가와 수준 차이는 생각보다도 극심했고 제가 받은 활동비로는 프랑스의 일반적인 물가조차 감당하기가 버거웠는데요. 당연히 이 정도 활동비로는 프랑스의 부촌에서 활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지만 저는 대국 중국이 한국 따위의 소국에 밀리는 상황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기에 제 사비까지 보태가면서까지 프랑스 부촌에서 취재를 이어나가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랑스 부촌 지역에 입성하자마자 제대로 된 의식주 활동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곳이든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중국 관련 옷을 입은 저를 그저 투명인간 취급할 뿐이었거든요. 그러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한 백화점을 찾게 되는데요. 저는 이곳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 들어가서 중국인들이 어떤 극진한 대우를 받는지를 중국인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을 지키는 경비원은 다른 한국인들에겐 짐 검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제 중국과 관련한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옷차림을 보더니 이내 표정을 찡그리며 오직 제게만큼은 철저한 검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제 몸수색을 2번씩이나 했고 마치 어떻게든 건덕지를 잡아서 저를 백화점에 입장시키지 않겠다는 듯 가방이 찢어져라 수색을 하다니 이내 제게서 꼬투리를 잡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제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땅바닥에 집어던지며 여권까지 던지듯 돌려주는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분명 한국인들에겐 친절한 미소를 보이던 경비원이 왜 자랑스러운 중국인인 제게만 불친절한 태도를 보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프랑스는 물가도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은 부촌이라 가난한 한국인 따위는 이곳에서 생수조차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물가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도대체 이곳 부촌의 백화점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들은 어떻게 이렇게나 많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뜻밖의 상황에 제 라이브를 시청하던 다른 중국인 시청자들도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또다시 횡설수설을 하며 상황을 무마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설마 한국은 중국에서 배웠던 대로의 개발도상국이 아니었던 건가 싶어 공포에 질리면서도 한국인들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분수도 모르는 민족이므로 이들은 자신들의 주제에도 맞지 않는 소비를 하러 부촌에 온 것이 분명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힘들게 백화점에 입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백화점 내에 입점해 있는 명품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곳 명품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보증금이나 여권을 맡겨야 했거든요. 저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아무리 명품관이라고 해도 도대체 보증금이나 여권을 맡기라고 요구하는 곳이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심지어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인지 명품관 내부에는 다른 국가의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이들은 여권을 맡기기는커녕 직원들의 환대만을 받으며 황제처럼 쇼핑을 즐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이렇듯 중국인들의 1년치 연봉을 모아도 구매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명품들을 마치 편의점에서 빵을 구매하듯 아무런 부담도 없이 턱턱 구매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의 생각지도 못했던 부유함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프랑스 명품관의 차별 대우에 더 이상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그대로 속사포 같은 항의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왜 중국인을 차별하는 거죠? 당신들은 분명 한국인들에게만 극진한 대우를 해주고 중국인인 제게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이곳 명품 매장은커녕 아예 명품 브랜드 자체를 통째로 구매해버릴 수도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중국을 차별하는 건가요? 그런데 프랑스 직원의 반응이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이들은 중국인에겐 답변을 하는 것조차 시간 낭비라는 듯
손가락으로 어느 한 동양인 관광객 무리들을 가리킬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마치 중국인들만 보란 듯이 오직 중국어로만 적힌 사진 촬영 금지 표지판에도 불구하고 마치 명품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착용한 채 사진만 수십 분간 촬영했고 결국 물건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명품관에서 빠져나갈 뿐이었는데요. 중국어를 구사하는 의문의 동양인들은 다들 금방이라도 구매할 것처럼 각종 명품들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지만 결국 사진만 연신 촬영한 채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중국인이므로 마땅히 50% 할인을 받아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도 있었죠. 그들은 마치 이곳이 길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끝을 모르는 흥정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랑스 직원들은 중국인 손님들이 물건을 만질 때면 한 명씩 전담 마크를 하며 이들이 물건을 훔쳐가나 노골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저는 서유럽 선진국에서도 극진한 대우를 받는 중국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라이브 방송을 켰다가 그야말로 해외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처절한 중국의 현실만 알린 꼴이 되었기에 결국 또다시 중국인을 왜 차별하는 거냐며 떼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니 한국인을 대우해 줄 거면 마땅히 중국인들에게도 극진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며 한국인들의 부자인 척에 속아 넘어간다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할 거라는 협박까지 가해봤죠. 하지만 프랑스인 직원은 제 말에 그저 픽 웃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누구의 속국이라고. 이봐 중국인, 당신 오늘 뭘 잘못 먹은 거 아냐?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한국인들은 연간 300억 달러가 넘는 해외여행 지출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소비를 자랑하는 관광객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를 가난하다며 비하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곳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인 것은 맞지만 우리 브랜드는 한국인들의 소비가 없었다면 당장의 구멍가게 브랜드쯤으로 전락하고 말걸? 그리고 프랑스의 여러 유명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야. 부자인 한국인들이 구매를 해주지 않는다면 브랜드 가치를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거든.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은 이미 한물간 경제 후진국쯤으로 전락한 지 오래인데 우리가 어떻게 브랜드 파워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어? 한국은 반도체와 5G 통신 인프라, 로봇 등 최첨단 기술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 국가로 이렇듯 자신들의 선진적인 기술을 수출한 돈으로 프랑스 및 유럽의 명품 브랜드들을 구매하고 있으므로 프랑스는 그나마 체면 치레라도 하고 있는 거지. 정말로 프랑스라는 국가 자체가 한국인들의 지출이 아니었다면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을 거야.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행당 평균 2,800달러를 사용하는 부자들이고 이는 웬만한 선진국들을 압도하는 금액이거든. 중국인들은 해외에까지 와서 노숙을 하고 길거리에 싸구려 음식으로 연명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호텔 및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며 현지 관광산업에 혁혁한 기여를 하는 것을 좀 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라 사람들을 홀대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무례하며 마치 동네 시장에 온 것처럼 흥정을 해대는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예절을 지키며 이들은 기본적인 불어 인사말을 배운 채로 여행을 왔는지 먼저 불어 인사말을 건네는 전 세계 그 어떤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교양 있는 매너를 보여주고 있지. 프랑스라는 유럽 최고의 선진국조차도 이러한 한국의 막대한 영향력에 전적으로 지배를 당한 상태인데 다른 국가들은 오죽하겠어? 현재 몇몇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 여행객들의 국가 예산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까지 하고 한국이 없으면 호텔 산업부터 해서 프리미엄 항공사, 관광지 상권까지 전부 붕괴된다는 객관적인 분석 자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한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강력한 국가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 한국인들은 어딜 가나 대우를 받는 거야. 이들은 자신들을 홀대했다간 어떻게 되는지를 막대한 경제력 수준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너와 교양 수준까지 갖추었으니 누구든 한국인들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지. 그런데 중국인들의 행동을 좀 봐. 중국인들은 잦은 절도와 부정 반품으로 매장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인들의 낮은 수준 때문에 매장은 중국인 한 명당 직원 한 명을 배정하는 극도로 비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하므로 그야말로 중국인들이 늘어날수록 매장 입장에서는 손해만 늘어날 뿐이야. 그러니 중국인들은 어딜 가나 대우를 못 받는 거야. 한국인들이 늘어난 관광지는 늘어난 수입으로 인해 호황을 겪지만 중국인들이 늘어난 관광지는 중국인들은 관광 수익을 안겨주기는커녕 오히려 관광지를 파괴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만 늘어나서 결국 아무도 찾지 않게 되어버려 전부 망해버리는 거지. 저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국 정부는
이 모든 방송을 실시간 감시 중이었는지 정신을 차려보니 방송은 이미 강제로 종료된 상황이었죠. 그렇게 저는 라이브 방송도 완전히 망했고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도 도저히 취재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저 현재 외국에서의 중국인의 대우는 개만도 못한 취급이고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것만 중국 전역에 알린 꼴이 되었어요. 문제는 저는 이번 취재에 대한 실패로 인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공영방송사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취재 영상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으니 일자리는커녕 약속한 지원금조차 줄 수가 없다며 뒤통수를 쳐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제 라이브 방송도 중국 공영방송 측과 전혀 관련이 없는 모든 게 제 독단적인 결정이었다며 꼬리를 완전히 잘라버렸는데요. 저는 그야말로 망망대해 한가운데서 버려진 꼴이 되었고 저는 지원금이 없으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조차 없기에 완전히 망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로 향하는 비행기 표값만 해도 중국인들의 평균 연봉 수준의 높은 금액이었는데 저는 중국 공영방송 측이 추후에 입금하겠다는 지원금만 믿고 부모님이 평생 모은 적금 통장까지 깨며 무리해서 프랑스로 출발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렇듯 중국인들의 월급 수준으로는 일평생 외국에 단 한 번조차 가기 힘들다는 것을 노려 저를 이용해 전 국민을 속이는 조작 영상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결국 임무에 실패한 저는 가정까지 완전히 파탄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순간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싶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저는 그간 중국에서 받았던 세뇌가 완전히 풀리며 제 조국에 대한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